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쌓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코너는 티거님의 영화 코너인 평론가 기분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티거입니다. 오늘 보고서는 무슨 주제죠? 네, 오늘은 상반기 개봉했던 정치 영화들을 품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캐릭터 앙상블을 주로 다루면서 여러 영화를 다루실 텐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치 영화를 보면서 그 각 영화에서 사용된 모티브가 있거든요. 그 모티브도 정리를 하고 또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다룰 영화가 4편이거든요. 더 킹, 미스 슬로운, 특별시민, 어느 독재자 이렇게 4편인데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더킹을 봤습니다. 네. 저는 더킹과 미스 슬로운을 봤습니다. 전 미스 슬로운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느낀 점을 듣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미스 슬로운 먼저 들어볼까요? 미스 슬로운은 일단 차스테인이 연기를 잘하고 로비스트가 그렇게 무서운 직업인가? 일단 한국에서는 잘 그런 영향력을 잘 발휘하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분은 불법적인 분이시니까. 린다킴도 그럼 로비스트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기꾼 아니에요? 사실 그 시각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에서 쳐보면 직업이 전 로비스트로 나오는 거라서 버서 로비스트. 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N 포털에서. 예. 네, 그래서 일단 로비스트로 치는 걸로. 예,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그게 되게 공식적으로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로비스트 펌이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영화에서는 비영리 단체 소속으로 이제 활동하는 걸로 나오지만 이게 공공연하게 나와도 되는 건가? 물론 NGO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NGO 활동가를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용병처럼 쓴다 뭐 이런 느낌에 가깝긴 했는데 한국에선 보기 힘든 거니까 좀 새롭고 좀 놀라웠어요. 그러셨군요. 무무님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도 좀 의견이 그 PD님은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영화 되게 중간에 좀 지루하긴 했었는데 뭐 연기는 워낙 저는 감명이라고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스토리 자체는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미국은 당연히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보면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거기서도 아마 로비스트라고 딱 지명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활동 커뮤니케이터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홍보회사에서 혹은 아니면은 그 대기업에 이제 정부만 출입하러 다니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PR. 네, PR 담당으로 해서. 근데 그런 분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로비스트, 다 로비스트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부, 왜냐면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정계 쪽이고 정계가 무서워하는 곳이 이제는 언론이고 이게 그 먹이사슬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각각 이제 PR이라는 뭐 이름을 통해서 뭐 자기는 뭐 홍보회사 다닌다, 뭐 PR에서 다닌다, 뭐 나 어디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 쪽하고 뭐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요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그 미슬로운처럼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성을 많이 담아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보신 게 더킹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 녹음 전부터 살짝 얘기를 했지만 다들 깔려고 이제 부릉부릉 하고 계시는 느낌이 벌써부터 들어요. 어떠셨나요, 범고래님? 더킹 보셨는데. 정우성이 잘생겼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 외에 모두 까겠다는 거 어디? 정우성이 잘생겼고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졌었어요. 그 스테이크가 맛있어 보였을지 몰라도 네. 실제로는 맛있지 않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피디님은? 일단 그 별점을 주신 거를 봤는데 별점 되게 높게 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상당히 별점을 상당히 박하게 주는 편이어서 네. 그렇긴 했는데 저는 별점을 그래요? 1개 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1개 반도 되게 근데 저도 후반부에서는 1개 반을 줬습니다. 1개 반씩이나 돼? 나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총체적으로 1개 난리났네. 반인데 네. 일단 1개 반이 개그라고 생각하면은 웃겨서 1개 반을 줬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영화 한 편 한 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영화 더킹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흥행 여부를 볼게요. 뭐 다들 여기서 별로 안 좋아하시던 것 같은데 일단 흥행은 했어요. 이게 누적 관객 수가 53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350만 명이니까 어쨌든 성공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원래 이 영화랑 라이벌로 붙었던 영화가 공조였거든요. 근데 사실 공조 보신 분 계세요? 공조가 뭐였죠? 그게 남북이 공조한다고 해가지고 현빈이랑 유해진이랑 공조해서 아 포스터 봤어요. 네네 다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조도 되게 평이 좋았던 영화는 아니에요. 뭐지 이거? 그런데 아무튼 더킹이 공조보다는 평론가나 관람객의 평점이 높았는데 어쨌든 관객 수로 보면 진싸움인 게요. 공조는 700만이 넘으면서 사실상 상반기 최대 히트 영화로 꼽힐만 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절망적이야. 관객 수만 따지고 우리가 얘기를 그 하면 주변에 거죠. 그때 뭐 개봉하는 영화가 다 엉망진창이었나요? 그러니까 시기도 따라 영화의 흥행 성적은 진짜 음. 그 근처에 이상한 영화만 나오면은 빈집 그렇긴 처리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뭐 공조가 아주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나타난 현빈의 괜찮았던 비주얼과 액션 연기 그리고 유해진이 또 연기를 워낙 또 차지게 잘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700만이 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킹은 사실상 개봉 한 달을 못 채우고 IPTV에 풀립니다. 근데 엄청 빨리 풀리네. 너무 빨리 풀는 거 아닌가. 사실 전 더 이제 관객 스코어를 늘릴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관객몰이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제작사도 뭐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하고 넣었을 테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물 PD님은 더킹을 N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셨다고. 예. 네. 이게 국내 영화를 참 안 봐서 뭘 볼까 하다가 네. 그나마 제가 구독을 하던 게 있으니까 싸게 보자. 그래서 얼마죠 N스트리밍 서비스면? 제가 기존에 한 10,000원 안팎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추가로 드는 금액은 없죠. 그냥 뭐. 10,000원 요금제 내면 그 안에서 커버가 네.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군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냥 공짜로 보는 거니까. 공짜로 보는 거였어 거의. 그러네. 극장에 가서 봤으면 되게 화내셨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별을 한 개 반이 안 나왔겠는데요. 일단 줄거리 먼저 살펴보면요. 조인성이 주인공이에요. 조인성이 목포의 날라리 고등학생 박태수의 모습으로 첫 등장을 합니다. 이 박태수는 아빠는 동네 건달이고요.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태수가 아빠가 되게 날리는 건달인데도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얘는 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니까 검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웃긴 게 이제 날라리였는데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니까 나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됐어. 남들 막 떨어지고 그쵸. 하는 네. 고시를 이 날라리가 패스를 해. 척 붙죠. 척척 붙고 이후로는 승승장구를 해서 이제 검사되고 이제 부잣집 이모의 아나운서랑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막상 검사가 돼 보니까 생각보다 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좀 그냥 돈을 많이 받는 그냥 고급 공무원 정도?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뭐지 하고 있던 차에 태수를 향해서 권력의 손이 하나 뻗쳐옵니다. 그 당시 가장 날리던 검사인 스타 검사인 한강식과 그의 충복인 그리고 태수의 고딩 선배인 검사가 그들이 태수한테 이제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손을 뻗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기면서 되게 승승장구했지만 원래 권력이란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관계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킹의 주요 골자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 개봉을 했을 때 평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 패널분들은 한 개 반, 한 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평론가 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분들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PR 평론가분들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네. 뭐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황지미 평론가님 통렬하게 장대하게 문학이 했던 일이 영화가 하고 있다는 증거 별 4개를 그래, 주셨는데 수상해. 한국 문학이 망한 이유가 여기구나. 수상해, 사실- 수상해. 사실 제가 황지미 평론가님이 되게 좋아하는 평론가님인데 올해 들어서 평이 다 구려요. 원래 되게 재밌게 잘 쓰시는 분인데 원래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시내 21에 평론도 이렇게 기고하셨던 분이어서 이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의사를 그만두고 평론에만 올인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의사를 그만두고 평론해야 한대. 그럴 리가. 올해부터 평이 다 구린 왜 거예요. 그러시지?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는 블랙 코미디의 경공술로 3대 정치사를 타고 술술 흐른다 하면서 별 3개를 줬는데 어쨌든 나쁜 평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평식 오빠 박병식 씨.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평식 오빠가 별 2개 반을 주면서 목청껏 설명하며 한사코 흥분하니 그러니까 별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박병식 평론가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죠. 이렇게 엇갈리는 평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공감했던 평론은 평론가 듀나의 이야기인데요. 듀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더킹은 자신들이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꾸준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위험을 느껴야 한다면 그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정권 밑에 있다는 단 한 가지 사실일 뿐이다. 영화는 조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나이들로만 이루어진 영화 세계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신선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죠. 영화가 꼭 신선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엄청 폼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 굉장히 동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알탕 영화로 보고 상료가 뭐야? 이게 그냥 남자들만 줄창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첫 시작이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건달이다. 어쩌라고? 아니 그렇게 시작하는 영화들은 다 구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수라도 팬덤 이상한 컬처적인 팬덤이 있잖아요. 근데 아수라를 제가 영화관에서 봤는데 아수라 때도 정우성이 저는 인간이 싫어요. 이걸 때 뭐? 그래서 뭐 임마. 그렇죠. 허세가 좀 있는 멘트들이 많은 거 맞아요. 이 영화는 좀 사나이들의 허세가 아주 넘쳐나는 영화인데요. 일단 뭐 정치적인 모티브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에 막 이회창, 김대중, 노무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정치인들의 이름이 그냥 실명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한 뉴스가 아예 나와요. 그리고 또 예고편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게 권력에 빌붙는 검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정우성이 무당 앞에서 막 기도도 하거든요. 맞아. 그 모습이 마치 박근혜, 최순실, 나 지금 약간 망설였다. 최순실 게이트를 떠오르게 한다는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감독도 되게 대놓고 밝혔어요. 기자회견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전반부에는 별 3개고 후반부에는 별 1개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확히 가르는 분수령이 하나 나오는데 쓰러진 조인성이 이렇게 침대에 실려가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죽음을 알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조인성이 계속 나레이션을 해요. 맞아. 계속 나레이션 나오는데 그때 화면이 이렇게 슬로우로 넘어가다가 노무현 그 뉴스에서 화면이 정지가 돼요. 그리고 조인성이 나레이션을 해요. 그 나레이션이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래요. 제 손발은 없어졌고. 무무님 표정이 너무 아우더워. 이제 거기서 이제 관객들이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거예요.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롭고 새로운 물결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어쨌든 안 좋게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중도 잘못이 있다. 뭐 그런 거를 담고 싶었나 봐. 그거 나 이해해요. 그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출을 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다큐를 찍어야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차라리 다큐를 찍자.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조인성이 나레이션 되게 못했어 여기서. 그래서 진짜 어이가 피식 완전 피식의 향연이었거든요 관객석이. 그래서 저는 이 연출 때문에 이 영화가 등급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박근혜 이름 다 말해도 되죠? 아유, 그럼요. 그냥 얘기하세요. 네, 어차피 이분은. 박근혜를 비판하는 요소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근데 나옵니다. 그분 수감 번호를 아니 그 방번호로 얘기한 게 어때요? 533호였나? 503. 503이라고 할게요. 503을 비판하는 요소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실상 노무현 대 503 구조로 보일 정도인데요. 그 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한 장면이 나올 때 503님이 웃는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적나라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제작 시기 자체는 503님이 탄핵 당하기 훨씬 전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 장면 중에 정우성이랑 조인성이랑 배성우가 같이 승마를 하는 장면도 있었대요. 근데 그걸 뺐대요. 무서워가지고 오해를 받을까봐 삭제를 했대요. 근데 어차피 이 정도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나는 굳이 왜 삭제를 했는지 할 거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정우성이 연기하는 한강식 검사 모티브가 홍준표 검사를 많이 네.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영삼 정권 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박철원 의원을 구속시킨 전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한 사건이 영화에 실제로 등장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홍준표 검사는 워낙 좀 많이 패러디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도 아시다시피 박상원 님이 연기했던 검사의 모티브가 바로 홍준표 검사입니다. 그것도 다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거 정말 그 말이 되도록 우려먹고 있는 게 진짜 내가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그 모래시계 검사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하실 것 같고. 묘유명에도 새길 것 같아요. 모래시계 이렇게. 네. 그 그니까요. 뭐야 그것도 모래시계라고 안 새기고 윈도우 아이콘 그거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모래시계 시켜주면 내가 그건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강식 검사는요. 그 왜 대검 중수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우병우랑도 겹쳐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웃고 있던 우병우의 모습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그 옆에 홍만표 변호사도 서 있었는데 아무튼 그 사진에 나오는 어떤 그런 관계도 영화에다 좀 갖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치적 모티브로 범벅이 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기하고 앙상블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상 조인성의 일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성 역할이 엄청 큰 영화예요. 그래서 나레이션도 하는데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조인성이 네. 투탑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탑은 아직 무리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봉구레님은? 모델만 해라. 조인성도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냥 잘생긴 걸로 그냥 비주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저는 사실 저도 사실 조인성 씨 연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얘가 영화 한 편은 끌고 가긴 끌고 갔네. 가까스로 끌고 갔더라도 어쨌든 끌고 가긴 끌고 갔네. 이 정도는 완주했다. 완주했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 그것도 못한 애들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부 가서 원래 사실 조인성이 맡은 태수 역할이 되게 발랄하고 날라리 출신에서 공부해서 검사되고 막 좀 뭔가 파격적인 애인데 후반부 가서 등장인물이 갑자기 착해지고 엄청 평면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배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설정과 디렉팅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진짜 여기서는 뭐 고전 소설인 줄 알았어요. 뭐 고전소설. 네, 너무 좀 평면적이죠, 인물이. 근데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나레이션에 대해서는 절대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조인성 목소리 자체가 되게 좋진 않잖아요, 솔직히. 막 엄청 깊이가 있다든지 발성이나 발음이 좋은 게 아니라서. 근데 얘가 어린 시절에서 검사가 되고 결혼하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들어줄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는 나레이션이 전혀 녹아들지를 않고요. 근데 이거는 배우 잘못인 것 같아요. 발성하고 목소리 톤이 문제고 이거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야? 그 목소리에서 연기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목소리는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심지어 또박또박 잘 들리기까지 해. 더 짜증나. 그렇죠. 귀에 또 탁탁 박히니까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뭐 조인성 씨 이 방송 듣진 않겠지만 좀 발성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되게 목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맞아, 앵앵대는 맞아. 소리. 그래서 되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나레이션은요. 감독이 되게 쉽게 가는 길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보여주기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나레이션 되게 직접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독이 쉽게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쉽게 갈 거면 좀 게을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되게 설명충이 만든 영화였어. 그래 맞는 말이에요. 설명. 나레이션으로 하는 것 자체가 설명충의 네. 그 첫 번째 요소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 장면 보여줘도 사람 관객들이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상황이다 이런 갈등이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조인성이 딱 튀어나와서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니까 아니 괜찮아. 변사 아니에요 변사? 거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나레이션 대사도 별로였고 나레이션 하는 목소리도 별로니까 진짜 그게 너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제 정우성을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영화 보는 내내 정우성이 정말 이 영화에 큰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근데 그 욕심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게 정우성이랑 저희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얘는 이 영화에 완전 사활을 걸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랑했던 거야? 이 영화? 감독도 되게 괜찮은 감독이고 정우성은 연기를 되게 못하지만 연기에 대한 욕심이 되게 큰 배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정말 연기파로 거듭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그 분수령을 생각했던 영화라서 아무튼 긍정적인 면만 보면은 정우성의 색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자자의 버스 안에서의 노래 맞춰서 정우성이 가운데서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꾸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게 얘들아 나 정우성이야. 나 지금 망가지고 있어. 날 보라고. 룩겟미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나요. 나 이렇게 망가졌고 나 이렇게 배우 욕심 많고. 근데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배우가 연기를 딱 봤을 때 애썼다라는 느낌이 나면 사실 그건 잘한 연기는 아니잖아요. 맞아. 그냥 그조차 생각이 나지 않고 인물에 녹아들어야 좋은 연기인데 정우성 그건 실패. 계속 그냥 너무 짠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쓰럽다. 너무 애쓴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맞아요. 그 자꾸 정우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깔고 가면서 그 위압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쥐어짜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우성이 그냥 잘난 척하고 막 저 정말 잘생겼어요. 이거 했을 때가 훨씬 더 맞아요. 그때가 더 나도 매력 있고 더 그때가 훨씬 더 외려 그때가 더 무게가 있을 정도? 그게 왜냐하면은 정우성이 뭔가 악랄한 검사라든지 뭘 하려고 하는 연기를 하려고 쓴다는 건 알겠는데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은 인성이 그게 아니구나. 정우성이 되게 인성이 좋기로 유명한 배우예요. 인성이 좋으니까 이거를 끌어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맨날 불쌍한 아이들 시구촌의 아이들 도와주세요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쵸. 내가 세상이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사실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칭송받는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항상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스태프들 다 챙기고 그리고 자존심 같은 걸 안 내세워요. 그래서 항상 칭송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좀 악한 인간형을 연기해내는데 좀 많이 무리를 겪는 그런 배우라서 좀 안쓰러워요. 그래서 연기를 딱 못했다라고 말하면 제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잘한 연기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못한 했다. 거죠. 열심히 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치. 네, 그래서 안타깝다.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더 웃긴 거는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늙고 살찌고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50세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배성우 씨인가? 그쵸. 그분은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50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처음이랑 않았어요. 끝까지 동안에. 예. 그리고 난 조인성이 페인 모드일 때도 그냥 수염만 길렀지. 그냥 조인성이잖아. 그렇죠. 그 포토제닉을 놓지 못하는 배우들과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연기를 왜 해? 그 돈 받고 그 돈 받고. 격하시군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배성우는 어쨌든 무난해요. 워낙 잘했던 배우고 연기적인 면에서 어쨌든 앞서 말했던 조인성이나 정우성보다 나은 면이 훨씬 많은 배우고 어쨌든 비주얼도 솔직히 이분은 포토제닉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나쁜 점 두 번째는 결말인데 결말이 이렇게 끝나죠. 그 조인성이 정계에 진출을 하잖아요. 정계에 진출을 하고 그 선거 발표가 나오는 그 5, 4, 3, 2, 1 하고 선거 발표가 나오잖아요. 개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5, 4, 3, 2, 1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열린 결말에 깔리는 나레이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신이 주인공이다. 당신이 왕이니까. 왕이니까. 더킹이니까 한마디로 더킹이라는 단어 자체를 관객들한테 던지면서 끝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단 결말이 자기적이고 또 나레이션을 끝까지 깔았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문제적 나레이션을 끝까지 결말까지 끌었던 그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결말도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웃겼는데 뭐요? 김하중이 여기서는 되게 부잣집 그죠, 딸로 부잣집 나왔잖아요. 딸로 나오죠. 그래서 조인성이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추징금이 한 70억 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자기 딸을 아침 6시 방송에 계속 앉혀둘 정도로 힘이 없나?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짓이지? 왜냐하면 여기 검사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될 거거든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됐어요. 뭐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독이 좀 안일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재미있고 뽀대나게는 만들었지만 결코 수준 높은 비판 영화는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별 3개를 주겠고 후반부는 1개 반을 주겠는데요.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은 조인성의 문제의 나레이션입니다. 궁금하다. 나 나레이션 들려고 이 영화 볼 것 같아. 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시간을 죽이고 싶다. 나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냥 내 시간 중요해. 수트 입은 정우성과 조인성을 보고 싶다라면 보세요. 그래요? 약간 수염을 기른 조인성이 궁금하다. 편한 상태의 조인성이 궁금하다. 조인성이 소주 빠는 그렇다면. 모습을 보고 싶다. 네. 아무튼 뭐 그냥 소리 없이 보면 뮤직비디오 같을 것 같긴 해요. 애들이 비주얼 괜찮으니까. 그러네. 또 음악 다른 음악 네. 틀어놓고 괜찮은 영상 미만, 네. 비주얼 미만. 나쁘진 않다. 네, 그럼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면 두 번째 영화는 미스 슬로운입니다. 네, 미스 슬로운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패널분들이 다 보셨는데요. 범고래는 안 네, 보셨다고 네. 했지. 미스 슬로운은 아까 나쁘지 않게 잘 만든 영화인데 이게 완전 폭망했어요. 이게 제작비가 1,300만 달러인데 토탈 수익이 월드와이드 580이면 5,857달러면은 반토막이네. 반토막도 못 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간신히 넘겼네요. 그러니까요. 손해보다. 이 영화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입소문을 꽤 탔는데요. 상영관을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동원한 관객 수가 5만 명 정도.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대체 뭐랑 붙어서 상영관을 그때 못 뭐랑 붙었더라? 그 아마 해외에 되게 시리즈물이나 그런 거랑 계속 붙었어요. 해외에 계속 지난번에 다뤘던 대형 그 시리즈물이랑도 계속 붙었고 그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엄청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죠. 정치 영화 그렇죠. 자체가 그렇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심하게 망한데. 네, 심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아, 이거 잘 만들어서 이제 좀 쫄깃하다 생각했는데 많이 망했네요. 안타깝죠.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게 승률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로비스트 미스 슬로운이 나옵니다. 당시 미국이 그러니까 극중 미국에서 이제 총기 규제 법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거든요. 근데 미스 슬로운은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몸담은 회사는 반대편에 서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전쟁을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뛰어난 전략으로 이제 거대 권력에 맞서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동료들까지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조나단 페레라는 그 영국 출신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감옥에 다녀온 한 로비스트랑 인터뷰를 해서 영화의 아이디어를 처음 얻었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조나단 페레라 이 작가가? 네네네. 의문의 한국에서 영어 한국. 강사를. 뭐야. 그래서 예, 계속해 주시죠. 네, 평을 살펴보면 사실 평은 나쁘진 않거든요. 로튼 토마토 신선도가 74%고 메타크리틱은 10점 만점에 6.4점, IMDb는 10점 만점에 7.4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호의적인 거고 국내 평론가들은 시네21의 김보현님은 7점 주면서 통쾌함이 아니라 씁쓸한 맛에 보는 영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평식 오빠는 6점 줬다. 오. 낯설어도 응원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응원하게 만드네라고 하니까 잘 준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죠. 7점을 보통 최고점으로 봐도 무난하신 그렇습니다. 분이니. 또 김혜린님은 유능함과 성취욕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여성 캐릭터다.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6점을 주셨고요. 그리고 시네21의 이용철님이 워싱턴 DC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곳이었나 하면서 7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도 나쁘지 않은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정말 올바른 페미니즘 영화다. 왜냐면 여자가 되게 무자비하게 나오는데 무자비하다고 영화가 쫄거나 비판하지 그쵸. 않아서 그게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다룬 정치 모티브는 뭐냐? 사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닌데요. 이게 슬로운 한 사람을 위한 청문회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왜 2015년에 벵가지 청문회를 가졌는데 이게 어떤 청문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 모르겠어요. 그게 힐러리가 자기의 사적 메일로 이메일. 공적인 맞아, 업무를 맞아. 처리해서 굉장히 네. 이슈가 됐던 게 있잖아요. 그걸 관련한 청문회가 2015년 벵가지 청문회인데
그 장면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유능한 한 여성을 위한 청문회였고 모두가 주목했었던 청문회고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청문회가 이거를 좀 연상시킨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앙상블을 살펴보면요. 사실 차스테인의 연기가 이 영화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11명의 로비스트를 만나서 캐릭터를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빙의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근데 이 배우는 사실 전문성을 갖춘 강한 여인 역할을 되게 잘하는 배우잖아요. 제로 다크서티의 CIA 요원이나 그 마션에서는 미 해군 중령으로 나오고 그래서 혹시 보셨나요? 이 두 영화? 아니요, 저는 네. 안 봤어요. 제로 다크서티는 꼭 보세요. 정말 그래요? 강한 여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그 루킹 자체가 되게 강하고 차가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차가운 마스크라는 건 네, 정말 맞아요. 근데 또 그 더 헬프라고 영화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그게 흑인 가정부랑 백인 상류층 그 부인이랑 나온 영화인데 거기서 되게 백치미가 넘치는 백인 주부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것도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있으니까 다 그러네. 하는 거죠.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혜린 님이 이제 유능함과 성취욕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여성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듀나는 이제 주인공의 성별을 여자로 바꾼 것만으로도 영화의 신선도가 확 올라갔다고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배우의 역량이죠.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 네. 영화를 안 봤는데 네네. 이 영화 이제 홍보하면서 네. 봤던 제시카 차스테인 사진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그 자세히 보면은 손톱도 검정색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의도한 거였다고 자기 뭐 몰라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이 지금 연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로비스트뿐만이 아니라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강해 보여야 되는 직업의 여성분들이 검정색으로 매니큐어를 좀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의도하고 그런 색으로 발랐다고 빨간색이 하더라고요. 아니라 검정색이구나. 모르겠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는데 이 배우의 뭔가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우가 찾아보니까 27살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게 필모그래피가 알차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청문회 씬은 되게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는 시퀀스인데 슬론이 되게 혼자서 여전사 같기도 하고 여왕 같은 모습으로 비극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이 배우는 자신의 배역에 대한 연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한 거고 결과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게 되게 쿨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변호사도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맞아요. 모습도 예. 전 너무 신선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 청문회 자체가 미스 슬론이 짜놓은 거대한 하나의 연극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매력적이다. 이것이 바로 걸크러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배우가 차스테인도 나오지만 다른 여배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앙상블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나오는 배우들은 알리스 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국열차 보신 분? 저요. 설국열차에 그 왜 중간에 약간 미친 선생님 나오잖아요. 아, 예. 임신하고 그 계신 분이. 네. 여자예요? 전혀 네. 달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력이 좋은 거죠. 아. 굉장히 그 똘끼 넘치는 역할부터 되게 잘하시는데 그리고 미드 뉴스룸의 주연이기도 하죠. 알리슨 필이. 그리고 구구 바샤로라고 나오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최근에 할리우드 신세대 스타로 각광받는 인물입니다. 최근 상영작으로는 미녀와 야수 혹시 실사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네, 거기서 먼지 터는 총체로 변신한 그 매혹적인 오페라 가수 플루메트 역이 바로 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알리슨 필은 슬론이 아끼던 후배였지만 배신에 때리는 인물인데요. 후반부에서 큰 떡밥을 맞아, 풀어줍니다. 네, 그거 너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구구 바샤로는 슬론이 옮긴 새로운 회사의 직원이고 되게 유능하고 정의로운 인물인데요. 슬론을 되게 상사로서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되게 무자비한 그 방식에 조금씩 질려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요. 맞아요. 근데 이 여배우들이 차스테인하고 투샷이 아주 되게 찰떡 같아요. 둘 다 미인이고 막 그래서 솔직히 약간 레즈물을 쓰는 작가라면 백합물. 백합물을 쓰는 작가라면 이 영화 놓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정리를 하면
시기를 잘못한 비운의 명작이다. 제시카 차스테인의 인생 연기를 보고 싶다면 전 단연 이 영화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차스테인을 전혀 몰랐는데 그 전작들은 안 봤거든요. 네. 영접을 했습니다. 아, 그쵸. 갓갓. 다들 차 여신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정말 여왕이더라 여왕 진짜 영화에서. 네, 차 믿고 보는 여신이라고 차스테인. 부르는데. 근데 이 차 여신이라는 별명은 차스테인도 안 돼요. 근데 차 여신 뭐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한국 팬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되게 만족을 했다는. 저는 이 영화가 또 되게 깔끔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도 그렇게 깔끔하긴 네. 했지만 그 남녀 스토리가 없어서 저는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질척질척하지 않아요. 네, 질척질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주요 이제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여자로만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남자들 뭐 네네. 전기 있는 남자도 있긴 있겠지만 눈에 띄는 장면들이 그 티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자 직원들 하고의 그런 모습들이지.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눈에 띄는 남자들이 없어서 아, 이 영화 참 뭐 페미니즘 뭐 그걸 다 떠나서 영화 자체가 되게 깔끔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괜히 원더우먼처럼 중간에 뜬금없이 멜로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사실 청문회에서 약간 이거 러브씬은 아니겠지라고 의심이 됐던 부분도 맞아. 그냥 맞아요. 탁 어. 거침없이 탁 자르는. 그것도 마치 아 이게 이랬구나 하고 이제 납득과 수긍이 가면서 그래 이렇게 쿨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쿨하게 끝내버리는군 하면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그 남자가 그러니까. 뭔가 저 남자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걱정은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단발에 탁 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독이 미련이 없는 게 참 중요하다. 감독이 미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착착 끊고 그래서 영화가 깔끔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영화는 특별시민인데요. 특별시민 참 할 얘기가 많은 영화입니다. 많이 욕해주세요. 네, 거침없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흥행 여부는요 완전 실패인데요. 손익분기점이 350만이었는데 136만 명의 관객을 모았으니까 사실 흥행은 완전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쪽박 찼네요. 폭망인데 완전. 근데 폭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줄거리를 보면요. 서울시장 변종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최민식이 맡아서 연기하는 배역이고요. 이게 딱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변종구란 사람이 서울만 사랑하는 서울 바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최고 권력을 지향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서울시장 3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심혁수, 곽도원이 연기하는 배역인데 그를 파트너로 삼고 또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 심은경이 맡아서 연기하는 배역인데 새롭게 영입해가지고 차기 대권을 노립니다. 근데 상대 후보가 생각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영화상에서 싱크홀 사고가 나요. 거대한 싱크홀 사고가 나요. 광화문인지 어딘지. 그래서 난리가 나면서 이제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나오면서 위기가 거듭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평식 오빠 평을 보면 더럽도록 특별한 현실에 진저리 치다 보니 하고 5점 주셨고요. 그리고 시내 21의 이용철님은 안착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작의 호기가 그립다 하면서 6점 주셨고요. 전작이 뭔가요? 전작이 모비딕입니다. 모비딕 보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게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이 감독 뭔가 신선한데 새로운데 이런 느낌을 줬던 영화였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한동원님은 6점. 그리고 문제의 황진민 평론가님은 중반까지의 묘사는 압도적이지만 결말은 책임 방기 하면서 6점 주셨고요. 그리고 가면 쓴 정치인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클리셰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별점도 있습니다. 5점인데요. 5점짜리 별점을 주고 이런 평을 주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사실상 현실보다 흥미진진하지는 않다. 근데 당시 이때 전국이 굉장히 우리 한국 근대 역사사의 길이 남을 그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역사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전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이 일어나진 그러니까 않을걸요. 그거에 비하면 이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클리셰가 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제가 의견을 조금 덧붙이면 저는 감독이 사전 취재를 거의 안 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조금 뒤로 갈수록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영화가 다룬 정치 모티브를 보면 최민식이 연기하는 변종구 시장이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 출신의 개천용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3선 도전 선언할 때도 옛날에 일했던 그 공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를 한 건데
그런 공장 노동자 출신의 어떤 서민적인 매력이랑 그 발언이 되게 시원시원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재명 시장이랑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간 좀 되게 많이 닮아 보이더라고요. 그 배역이랑. 그리고 그 노동자부터 차근차근 이제 중앙 정치를 향해서 나오는 모습에서 그 동네 이장 출신의 정치인 김두관이랑도 좀 겹쳐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 연기하고 앙상블을 살펴볼게요. 이제부터 막 깔 거예요, 제가. 사실 최민식은 원래 믿고 보는 배우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하기는 해요. 근데 예상 가능한 연기만 해요. 근데 이거는 배우 잘못은 아니고 설정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배우를 깔 건 아니고 어쨌든 영화 중에서는 가장 싱싱하게 살아있는 배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배역의 설정도 다 되게 클리셰의 범벅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초반부에 다이내믹 듀오랑 랩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거죠. 왜 시장이 정말 랩을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정치인의 콘셉트라는 거 알겠는데 그 아까 범고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배우가 제안한 거라고. 아 그래요? 오늘 최민식 배우께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래. 근데 어쨌든 컨셉트를 소화를 그러니까 되게 시장이 하는 랩은 어설플 수밖에 없고 되게 웃기잖아요. 그 모습은 잘 살렸어요. 그때가 제일 시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고기쌈을 우겨서 입에 넣은 다음에 우무릎을 씹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많이 났던 게 그러니까 감독이 너무 배우만 믿은 거예요. 이거는 설정 같은 거 다 엉망인데 그냥 끝에 이렇게 배우가 고기 씹고 있는 모습 자체도 얼마나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막 삶의 외환 담겨 있는 것 같고 약간 탐욕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요. 게으르네. 또 게을러. 뭔가 약간 그거랑 반대네요. 도킹이랑 약간 반대되는 타입의 게으름이야. 그쵸 맞아요. 정말 반대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큰 배역 심은경은 이 영화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위기의 배우를 꼽는다면 1순위로 심은경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은경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일단 심은경이 맡은 박경이라는 역할이요. 관객을 영화에 인도해주는 안내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역 설정은 되게 재기발랄하고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얘가 더러운 정치판을 보면서 이렇게 현실을 깨달아가고 성장하는 근데 이게 흔한 얘기긴 한데 사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런 과정 거치잖아요. 근데 이게 캐릭터가 영화 내내 엄살만 펴요. 계속 이래요. 전 이럴 줄 몰랐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더러운데요. 이러면서 막 떨다가 그럼 나가.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고 그 이후로는 움직이지도 않는 약간 그런 모습. 그리고 사실 묘사가 너무 똥망인데요. 얘가 20대 후반의 광고인으로 나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후반의 광고인이 서울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빽이 있어. 제가 이제 말도 안 되잖아. 광고 업계에 이제 처음 회사 일을 시작해봐서 아는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20대 후반의 광고인인데 벌써 CF를 하나 자기가 제작한 걸로 나와요.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고. 그 현실적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얘가 캠프에 특제된 이유도 되게 웃겨요. 제가 아까 최민식이 랩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랩이 끝나고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제 박경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소통하세요, 시장님.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이래요. 근데 그게 영화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러면서 얘를 특채로 한단 말이에요. 제발. 라임 쩌네. 소통이 제발. 아니면 고통. 내가 고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뭐 이런 건가? 뭐지? 그래서 이 영화의 대사가 다 나쁜데 심은경이 뱉는 대사가 유독 나빠요.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유권자를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심판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막 말도 안 되는 대사를 계속 뱉어요. 이거 나 알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그 인터넷에서 면접관이 막 뭐라고 하면은 나오면서 잊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은 뭐 지원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됩니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와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보면은 심은경이 되게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그 정치 광고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 캠프에서 변종구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문장을 거꾸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완전히 까는 내용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무슨 칸이었나? 광고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 이상한 거 다 따와가지고 클리셰를 번복하는 그러니까 이거 독자적인 어떤 노력이 하나도 없는 영화인 거예요. 습관에 습관. 아, 그래서 사실 뭐 트레일러 볼 때부터 좀 불안했었어요. 박경은 그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아닌데 연기력이 유독 후져 보인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트레일러부터 나오는데 근데 역시 심은경 원래 그 연기 잘하는 배우잖아요. 너무 잘하는 배우죠.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배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자기가 선택한 것도 배우 잘못, 배우 그렇죠. 잘못이니까 보는 눈이 없었다. 모르겠어. 안목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심은경을 생각하면. 그리고 곽도원은 제 역할을 잘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심은경은 캐릭터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곽도원은 그렇진 않아요. 곽도원은 일찍 죽어요. 빠른 퇴장.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빨리 죽은 게 나았다. 심은경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럼 끝까지 살아남기에. 그리고 여기에 여자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모두 낭비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대 후보로 나오는 배우가 라미란입니다. 그리고 라미란은 참모로 나온 게 류혜영이라고 왜 응팔 시리즈에서 네 그 해리 언니로 나왔던 배우 있죠. 저와 작가의 동문입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도 깔게요. 죄송합니다. 까세요. 암튼 어차피 저는 모르니까. 이 두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잖아요. 근데 너무 낭비됐어요. 일단 라미라는 상대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여자는 엄청 커리어도 좋은 거고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만한 여자라는 건데 이 사람이 갖는 장점이 전혀 안 나오고요. 그냥 유학파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엄마라는 포지션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후보로 나와요. 제일 싫다. 네, 근데 아들로 이기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기홍은 귀엽더라고요. 이기홍은 귀엽고. 이건 정말 뜬금포다. 얘가 왜? 그리고 류혜영은 얘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춘 어떤 인물로 나오는데 직업적인 묘사가 진짜 똥망이에요. 그 얘가 라미란 쪽 사람이잖아요. 네. 라미란은 계속 제멋대로 행보를 하니까 나중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냥 중간에 나가는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사실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포장했지만 사실 되게 무책임한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젊은 여자 배우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아까 말했던 심은경도 그렇고 심은경도 그냥 나는 순수한데 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빽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얘도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감독이 좀 젊은 여자의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좀 약간 선입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그나마 여자 캐릭터 중에서 제일 나은 건 문소리예요. 문소리는 되게 달고 다른 정치부 기자로 나오는데 되게 비열한 행동도 많이 하거든요. 심은경이 그러니까 문소리의 후배로 나오는데 둘이 같이 술 마시면서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거 다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문 뉴스에 내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비열한 캐릭터인 건 맞지만 그래도 얘는 프로페셔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미스온하고 좀 겹치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차라리 그래 기자니까 사실 기자들 잠입 취재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지. 얘는 그쵸. 프로페셔널하네. 차라리 오히려 얘가 나아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은 배우들이 나온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지만 많이 낭비가 된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클리셰 범벅. 감독에겐 의아한 마음이 들고 배우들에겐 짠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전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비딕이었는데 그게 흥행은 안 했어요. 흥행은 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되게 기대되는 감독이다라는 평을 받았던 감독이어서 그냥 괜찮겠다 했는데 그냥 너무 클리셰 범벅으로 나오니까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던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국내 영화 하나를 안 보게 되는 게 생겼네요. 보지 마세요. 진짜 너무 시간도 아깝고. 근데 그 영화 두 개, 국내 영화 두 감독 모두가 진짜 정말 다른 카테고리에서 게으르게 영화를 만든 그렇죠. 배우에게만 의지를 했다던가 아니면 너무 설명하려고 했다. 너무 설명만 그쵸. 하려고 했다던가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영화는 어느 독재자인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좀 조사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없어. 프랑스 영화던데요? 프랑스 영화라고 하기엔 또 근데 감독은 또 아랍계고 근데 워낙 그러니까 유럽 영화들은 워낙 그 합작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국가를 그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흥행 여부를 제가 알아봤는데 이건 외국 사이트를 뒤졌음에도 그냥 단지 흥행한 그 금액 자체만 25,242달러라고만 무슨 나오고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25,000달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거잖아요. 중형차. 아니 중형차라기보다는 그냥 미국 대학생 학비 1년 학비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흥행을 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뭐 제가 어쨌든 알아보고 나서 적은 거긴 하지만 좀 굉장히 충격이었고 국내에서는 2,000명의 관객이 봤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예술영화관에서만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아, 네, 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내려왔을까 모르겠네.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일단 2,000명이요? 4월달에 개봉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깜놀했어요. 그냥. 근데 영화는 되게 좋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설명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잔혹한 독재자가 한순간에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다 해외로 도주를 하는데 독재자하고 어린 손자만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못 떠났다기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쿠데타를 당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못 떠나고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갑자기 급박해지면서 아예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거리 약사로 신분을 숨긴 채 길을 떠나는데요. 길을 떠나면서 이 할아버지랑 손자는 지난날에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어린 손자면은 나이가 진짜 5살 정도? 네, 아. 진짜 완전 꼬맹이에요. 되게 예뻐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평은 좋았습니다. 로튼토마토 87%, 메타크리틱 67%, IMDb 7.4점이니까 선방이고요. 국내 평론가의 평을 보면 평식 오빠 평은 7점, 권력은 오. 짧고 국민은 영원하니. 높다. 그리고 시네 21의 김보현님은 5점 줬는데 진부한 주제지만 마흔 말바필 이야기라서 다시 곱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쨌든 굉장히 그래도 손꼽히는 거장 감독 중에 한 명이라서 그래서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다룬 정치 모티브는 사실 이 영화가 실화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상의 국가를 다루는 거긴 한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감독이 근데 프로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 양반이 테헤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17살에 반정부 이슬람 조직에 가입해서 경찰 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17에. 그리고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6년의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고 석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배경이 중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 얘기예요? 지금 이거 아니면 영화 얘기예요? 감독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전적이 화려하니까 분명히 모티브를 안 넣었을 리가 없다. 근데 어쨌든 배경이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저나 이제 친구들이 꼽았던 거는 시리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 까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생각나는 특별한 대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얘는 어쨌든 이 감독은 계속 정치적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현존한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니까 어쨌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돌려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끼리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잠깐 알 아사드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사실 국제 정세는 좀 네. 무지한 편이라.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은 바사르 알 아사드는 시리아의 전 대통령 하페즈 알 아사드의 둘째 아들인데요. 원래는 왕 계승권자가 아니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대통령 자리를 세습 받았어요.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기가 좀 왕이죠. 그쵸. 세습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은 민주화 운동으로 꼽히는 게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인데 이 운동의 원흉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바사르 알 아사드입니다. 되게 무자비한 정부군의 학살 그리고 고문, 인권 탄압을 계속 자행된 게 알려지면서 이 정권의 잔혹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영화는 많이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를 보면 와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제 지금 방금 봤거든요. 네. 이 아사드 대통령이 네. 시위가 일어난 첫날부터 실탄을 발포했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래놓고 아니라고 막. 그 양심 있어야지. 무기를 쓰지 않는다. 뭐 냄비도 쓰지 않는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의사 출신일 거예요. 의사 출신인데 의사 출신 엘리트인데 남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요. 그 연기하고 앙상블을 좀 살펴보면 독재자 역할을 맡은 이름이 너무 어렵다. 미하일 고미아시빌리의 연기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끔찍한 독재자거든요. 근데 손자를 엄청 아껴요. 그래서 극 초반에 이런 시퀀스가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래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으로 말하노니 뭐 온 도시에 불을 꺼라라고 명령해 보렴 이래요. 그래서 손자 명령해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에 불이 다 꺼져요. 무슨 포사야? 그래서 다시 불을 켜라고 명령해 봐라. 다시 불이 켜져요. 불을 껐다 켰다가 반복되는데 마지막에 불이 안 켜져요. 응. 그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멋있어요. 와. 왜 불이 켜지지 않느냐? 왜 켜지지 않느냐?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 뭔지 아시겠죠? 어. 그 부분에 아주 명시컨습니다. 괜찮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이거 초반이라는 거야? 네, 맨 초반에, 초반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쿠데타를 당하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도 이제 감독의 엄청난 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독재자 역할이니까 노인이지만 어쨌든 군인 출신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복도 되게 잘 어울리고 총을 잘 쓰더라고요. 배우가. 그 쫓기는 신세에서 이제 변장하려고 머리를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발소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으라고 하는데 그 아실지 모르는 총을 들고 하는 연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머리를 깎는 이발사한테 총을 들고 이발사는 이렇게 떨면서 머리를 깎고 그 장면에서 되게 저 배우는 좀 총을 좀 쓰는구나. 굉장히 밀착하는 연기라든지 방어하는 연기라든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배우가 노배우지만 그래도 좀 액션을 쓰는 배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손자 역을 맡은 이름이 또 어렵네요. 다치 오르벨라 시벨리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되게 귀엽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미소년이에요. 귀엽네요. 엄청 귀여워요. 귀엽죠? 트레일러 봤는데 너무 귀엽죠? 예, 깜찍하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대본에다 썼지만 G.O.D의 육아일 기억으로 언제적이야 그게? 이렇게 예쁜 꼬맹이 처음 너무 예뻐요. 얘가 처음에는 앞에는 되게 조그만 군인복을 입고 나오거든요. 네. 너무 귀엽고 도망갈 땐 거적대기를 입는데 네, 그것도 미모를 가리지 거적대기를 않더라고요. 입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연기도 되게 앙증맞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재미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이건 꼭 봐야 되겠다. 네, 괜찮아요, 영화. 영화에 모티브가 많이 나오는데요. 춤이라는 모티브가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 춤을 추는 게 이 손자인 다치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제 우리들의 신세가 바뀌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할아버지는 내가 거리 악사 노릇을 할 테니까 너는 춤을 추거라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춤의 모티브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춤의 모티브는 얘네가 되게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는 되게 옛날에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자기네 궁궐에서 무도회를 했을 때 얘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애랑 네. 되게 춤을 췄던 그 행복한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게 두 번째 모티브고요. 세 번째는 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막 결혼한 신부가 군인들하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강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게 세 번째 춤의 모티브고요. 마지막 시퀀스에서 결국 이제 성난 민중들한테 할아버지가 붙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붙들리고 다들 이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춤을 추게 합시다 이래요. 그 춤이라는 거는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텐데 그냥 할아버지 독재자를 죽이면 그냥 복수잖아요. 근데 춤을 추게 하자는 거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가 흐르게 하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자 그런 의미로 춤을 추게 하자고 그냥 굉장히 약간 이솝우화 같은 느낌으로 던지는 약간 그런 메타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가 또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춰요. 근데 이 춤을 출 때 많이 나오는 게 손자 모습인데 사실 5살짜리 애가 춤춰봤자 뭐 동작을 멋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건데 일단 애가 이쁘니까 맞아요. 뭐든데. 애가 이쁘니까 그냥 이쁜 아이가 빙글빙글 도는구나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면서 춤이라는 메타포를 안 썼으면은 사실 이 영화는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과연 거장 감독이 괜히 거장 감독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작품성과 연기력을 인정받은 명작.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봤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얘기만 들어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완전 추천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영화 4편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좀 분류하고 보고서를 썼는데요. 일단 한국 정치 영화 2편, 외국 정치 영화 2편씩 묶어서 한 줄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한국 정치 영화 더킹과 특별시민 한마디로 먼저 하면 첫 번째 좋은 재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다 넣으면. 그렇죠. 가장 핫한 배우를 기용했지만 흥행도 사실 애매했던 더킹도 그렇고 연기파 배우들을 불러다가 되게 깊이 있는 정치 영화인 척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특별시민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재린 감독은 되게 좋은 이야기꾼이거든요. 이 사람의 전작을 살펴보면 연애의 목적, 우아한 세계, 연애의 온도, 관상. 너무 좋은 영화 많이 했네. 재밌는 영화 많이 네, 했네. 상도 많이 탔어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이 감독 기대치에 미치는 작품은 아니었다, 더킹은. 그래서 좀 아쉽고 특별시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모비딕으로 꽤 주목할 만한 감독이라고 평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번 영화 특별시민은 감독이 좀 타협한 것 같다라는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좀 많이 안타까운 경우 같아요. 그리고 외국 정치 영화를 한마디로 하면 배우가 다 했다. 네. 사실 뭐 그러네. 네, 두 편 모두 사실 아주 신선한 모티브의 영화는 아니죠. 로비스트는 뭐 많이 나오는 거고 사실 독재자도 좀 그렇잖아요. 몰락한 독재자 이야기도 많이 네, 많이 있고. 나오잖아요, 워낙에. 근데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어쨌든 감독들이 중간 이상의 디렉팅을 했으니까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영화 두 편 모두 주인공 역할의 배우들이 그 배우들의 필모그래피를 거론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한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몇몇 개는 정말 몇몇 개라고 하기가 좀 양심에 찔릴 정도로 국내 영화죠. 솔직히 얘기해서 국내 네. 영화들은 너무 실망이 컸는데 해외 영화들은 한 편은 봤지만 한 편은 마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티거님의 평론가 기분내기였습니다. 좋아요와 즐겨찾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